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드디어 혼술 토크입니다.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 있는 거 아는데 이제야 올 수 있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아무런 공지도 없이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갑자기 그렇게 사라졌던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뇌출혈이 발견이 돼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색하네요. 그 단어가.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에 있다가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기까지의 회복기를 가졌던 시간이었어요. 이거는 약간의 알코올이 필요하기 때문에 술 먹어도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주 약한 도수로다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어떡하니, 이거 따는 거는 여전히 재밌다. 아휴. 여러분 기다리셨죠? 일단 맥주부터 까고 얘기합시다. 얘기할 게 많아요. 일단 짠. 어머, 이거 불 붙인다는 걸 까먹었네. 오늘 저의 이야기는 그냥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ASMR 버전으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3의 에피소드 주인공이었거든요. 한 편의 에피소드. 일단 때는 5월 말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벼락치기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닥터쥐 광고 영상을 편집할 때였었는데요. 그 마감 하루 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밤을 새서 편집을 한 거야.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래서 아마 한 새벽 6시쯤에 잠들었나? 그리고서 또 마감하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좀 편집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한 3시간 자고 9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또 12시까지가 마감이었거든.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편집을 미친 듯이 한 거예요. 3시간 동안. 근데 그때 9시에 딱 잠깐 자고서 눈을 떴을 때 좀 이상했어요. 제 상태가. 딱 엄청 숙취 있는 느낌? 되게 미식거리고 막 속이 묘하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었거든요. 되게 두통이 있었거든요. 저 원래 두통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3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당연히 그것 때문이겠구나 하고서 그냥 막 그 머리 아픈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집만 했지. 그래서 딱 진짜 마감 직전에 완성을 해서 그걸 매니저님한테 보내고 와 진짜 더 이상 못하겠다. 막 이게 막 뭔가 진짜 숙취있는 것처럼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모니터를 계속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오래 편집을 했나 보다. 이게 너무 미식거리네. 빨리 자야겠다.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잠이 들었죠. 그래서 한 잠이 들어가지고 점심때쯤 돼가지고 일어났는데 상태가 이상했어요. 엄청 미식거리고 약간 배멀미하는 것처럼 걸을 때마다 울렁울렁이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좀 느리게 따라오는 느낌?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똑바로 서 있지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약간 휘청휘청 걷게 되고 그러다가 막 구토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과로를 많이 했나 보다. 그렇게까지 엄청 과로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나? 그랬지? 그래서 계속 어거지라도 자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잠은 안 와가지고
그럼 뭐라도 먹어볼까? 이러면서 그때 제 친구를 일단 불렀었거든요. 내가 좀 뭔가 상태가 이상하다. 그냥 같이 있어달라 이러면서 친구 불러서 그때 시켰던 호박죽이 배달이 와서 친구 반 주고 저 호박죽 한 숟갈 떠먹는데 한 숟갈 먹자마자 구토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먹자마자 그대로 진짜 무슨 꼬부기처럼 토했거든요. 먹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친구가 그때 보고 있다가 야, 너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냥 과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토를 하냐고. 제가 진짜 내장이 끄집어내지는 것 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저를 데리고 병원이 문 닫기 직전 시간이었을 거예요. 딱 하나 문 연 가정의학과가 있어서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를 보더니 똑바로 걸어보래요. 근데 그 의사가 저 애가 걷는 거를 잠깐 보더니 제가 그때 또 네이버 지식인으로다가 제 상태를 살짝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석증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휘청휘청거리면서 잘 못 걷는 게. 그래서 이석증인가요? 그러니까 이석증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간단해 보이지가 않네요. 이러는 거예요. 졸라 불길하게. 좀 큰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문 닫기 직전이라서 검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일 다시 병원을 가봐라 이래서 그냥 어지러움증 약만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내일 아침이면 좀 괜찮아지려나 이런 생각으로 잠이 들었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토라고 진짜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먹은 게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아프다는 느낌이 난 이후로 입에 뭘 넣을 수가 없어요. 뭘 넣기만 하려고 하면 구토가 나오고 넣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깨어있다가도 갑자기 막 그러니까 구토가 치솟듯이 올라왔었거든요. 진짜 그런 경험은 처음 있는 진짜 뭐가 이상하긴 했어. 이게 보통 병은 아니었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신경외과로 갔어요. 동네에. 까만 비닐봉지를 챙겨서 혹시라도 토할까봐 택시를 타고 신경외과로 갔지. 근데 그 신경외과에서 내가 이 의사를 다시 만나면 멱살을 잡아야 되나 싶은데 그때 그 의사가 이거 바로 이게 머리 문제일 거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경미한 증상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는 것이 순서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비인후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또 이 사람도 내가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이석증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틀비틀 걸으니까 이석증이 귀에 뭐 돌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균형을 못 잡는 거거든요. 그 약 받아들고 가만히 누워서 언제 나으려나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이런 생각에 매일 아침 기대에 차서 눈을 떠보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떤 기분이냐면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 몸의 방향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그 기울어진 방향으로 땅바닥으로 내다 꽂힐 것 같은 그 정도로 몸이 균형 감각을 상실했었어요. 진짜 그 코끼리 코를 10바퀴를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송민호처럼 돈 다음에 앞으로 가면은 그 방향으로 꼬꾸라잖아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상태였어요, 제가. 점점 심해지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다시 그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증상이 안 나아지니까 그 사람도 이석증이 아니라 뭐 전정신경염 같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정신경염인 거로 말을 좀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치료가 안 됐어. 거기다가 이제는 제가 복시가 시작이 돼요. 복시가 뭐냐면 여러분 눈이 갑자기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데 갑자기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다 두 개로 보이게 돼요.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뭐 주인공이 약간 막 의식을 잃기 직전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메아리 치면서 막 건물이 자기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건물이 막 이렇게 막 한 개로 보였다 두 개로 보였다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제 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하나가 복사가 돼서 이렇게 두 개로 보여요. 그리고 사람을 봐도 한 명이 그대로 여기 또 있어. 그렇게 다 모든 게 다 세상이 두 개가 됐어.
그 내가 얼마나 무서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구토를 하니까 진짜 그런 게 다 위액 같은 게 올라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상태였었어요. 너무 여기가 진짜 고통스러웠어. 진짜. 와.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잖아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잘 걷질 못한다. 혼자서 지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데리러 와라.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부모님이 엄청 놀라셨겠죠? 갑자기 딸이 연락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애가 갓 태어난 망아지 마냥 갑자기 걷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서 지금 얘가 본가거든요. 본가로 돌아와서 주말이었거든요. 토요일. 왠지 그 동네 병원에 똑같이 가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서 그때 제 친구도 그렇고 저희 엄마 지인분도 그렇고 추천해준 강남에 굉장히 큰 이비인후과가 있었어요. 진짜 대형 병원이더라고요. 이비인후과 건물 하나 통째로 가서 이비인후과더라고. 거기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냥 지금 주말인데 지금 동네 병원에 갔다가 안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개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지금 제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병원으로 갔어요. 차를 타고서 이제 일이 심각해졌죠. 제가 그때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아예 똑바로 걷질 못한 상태였어요. 비틀비틀이 아니라 한 발자국도 못 걸었어요.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정말 못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땅바닥으로 처박히는 느낌, 뭔가 자석처럼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저희 아빠가 휠체어에 저를 태워가지고 이 검사 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만 대형 병원이어서 그런지 검사만 한 4시간 정도를 받았거든요. 와, 근데 귀에다가 뭘 씌우고서 막 이거저거를 시키니까 가뜩이나 그때 지금 막 어지러움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고개를 이 정도만 돌려도 미식거리는 게 올라왔었거든요.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가 귀가 이상하다고 나와야 되는 그래프가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검사지를 보여주면서 귀는 다 정상이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이건 뇌입니다. 뇌 문제가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그때 심장이 진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 정말. 와, 너무 끔찍했죠. 그때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응급실에 갔어요. 가는 길에 차에서 부모님이나 저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약간 다 경황이 없기도 하고 약간 두려움에 잠식이 된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응급실 갔는데 주말 응급실은 정말 너무 끔찍해요. 검사 받는데 3-4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저희 엄마는 돌아가셨고 집으로 저희 아빠만 제가 이렇게 몸을 못 가누니까 저를 부축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남아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때도 이제 휠체어로 저를 끌고 다녔죠. 근데 막 휠체어 타고 가는 것도 그러니까 몸을 그냥 정자세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나는 다 지금 토할 것 같고 어지러운 상태였었어요. 그때 진짜 저 극심했어요. 정말 너무 끔찍했어. 게다가 그 응급실 얼마나 바빠. 사람도 많지. 여기저기 또 피해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막 와 진짜 그 드라마에서 막 그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주저앉는 그 주인공 같이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 눈을 뜨면은 그 복잡한 풍경이 다 2개로 보이니까. 응급실에 가니까 그 의사가 저를 그 CT 찍기 전에 저를 보더니 똑바로 걸어보래요. 근데 그땐 진짜 한 발자국도 못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상하긴 하네요. 이래요. 근데 제가 아직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뇌출혈인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귀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까? 불안했지.
그러면서 이제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러고 얘기를 하자 해서 CT를 기다리는데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되게 막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얼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일어날 확률이 적다. 잘 안 일어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제 인생에서는 꽤나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안한 거야. 에이, 뭐 30대 그런 거 잘 안 생겨. 뇌출혈은 잘 안 생겨. 이러는데 그 잘 안 생기는 게 나한테 생긴 건 아닐까? 나는 그런 작은 확률이 잘 일어나는 사람인데 되게 불안했어요. 그때 기다리면서 미셸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있거든요. 그 미셸의 유튜버를 보면서 있었지. 뭐 이게 그 완전 가까이에 핸드폰을 대면 가까운 거리의 거는 하나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미셸님이 요리하시는 거를 그 상황에서 그걸 보는데 그 3, 4시간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그 영상이 없었으면 너무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 와중에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이 영상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너무 지옥 같겠다. 내 영상도 누군가의 일상에서 이런 도움이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냐 막 이러면서 좀 화를 내셔가지고 거의 4시간이 돼서야 CT를 찍으러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웠어. 진짜 너무 무섭다. 그렇게 한참 3, 4시간을 기다리게 했던 그 병원이 제가 CT를 찍자마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정선미님 불렀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불길했어. 왜 이렇게 내 이름을 빨리 부르지? 그 들어갔는데 그 의사 첫 마디가 맞네요. 뇌에 출혈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맞구나. 그 작은 확률이 나구나. 와, 정말? 진짜? 와, 정말이야? 너무,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다. 너무 놀랐죠. 그러면서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의사가 입만 열면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얼이 나가 있었어. 근데 이제 뭐 중환자실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나 봐요. 아예 화장실도 못 가나 봐요. 그래서 그 침대에만 있어야 돼서 대소변도 침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변줄을 꼽겠대요. 근데 저는 그제서야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소변줄을 꼽는다고요? 그 소변줄 꼽는 게 되게 아프다는 거를 들었거든, 어디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끔찍해서 의사한테 그거 해야 돼요 이러니까 그 의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지금 소변줄 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자분. 보통 뇌출혈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식이 잃고 돌아온다. 환자분은 지금 굉장히 운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운이 좋은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의사분이 당황해가지고 그 말이 아니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제가 중환자실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를 했는지 아세요? 핸드폰을 가져가면 안 된대요, 중환자실에. 그래서 제가 한 게 매니저님한테 연락한 거였어요. 영상 편집본을 넘겼다고 했잖아요, 마감 날까지. 근데 그 후에도 이제 영상 피드백이 오면은 수정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핸드폰을 놓고 중환자실로 가버리면 연락 두절이 되잖아요. 광고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니저님한테 상황 설명을 했어요. 저 지금 중환자실이라 영상 편집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혹시 피드백이 온다면 그 수정은 회사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연락이 앞으로 되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제주도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숙박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것도 또 취소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그 와중에도 핸드폰을 내기 직전에 핸드폰을 써야 되는 그 일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냈지. 그래서 일처리 끝나고 아빠한테 핸드폰을 준 다음에 나 갈게 이러고 중환자실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자동문 띵 하면 열리는 그 중환자실 문이 딱 열렸어. 그래가지고 간호사분이 이제 나를 그 침대를 밀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이제 누워서 저희 아빠가 저를 따라왔죠. 그래서 아빠 안녕 이러는데 아빠가 그래 들어가 하는데, 아빠가 그제서야 되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눈빛이, 그 자동문이 닫힐 때 그 아빠가 들어가 하는데 그 저를 보던 그 빨간 눈이, 그 눈물이 가득해가지고 그 눈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 그 뇌출혈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 그때 벙쪄 있는 제 옆에서 저희 아빠가 되게 그래도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막 해주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러시기보다는 설명을 그냥 해주세요. 되게 설명하고 막 의사한테 꼬치꼬치 물어보고, 지금 네가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정말 그 팩트 전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중환자실 가야 된다는 거에 겁먹어 할까봐, 지금 네가 어떻게 지금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이게 출혈이 좀 커지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가는 거다. 그리고 약 같은 거를 먹으면서 이걸 조절을 하시려고 하는 거다. 지금 너가 지금 막 엄청 위험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옆에서 너무 막 슬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너가 가게 되는 것 같아. 지금 의사가 이런 말을 해줬어.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 좀 마음이 조금 그래도 그냥 좀 괜찮았던 것 같아. 그냥 그 사실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뭐 문자 보내고 그랬겠지? 중환자실에서는 그냥 계속 머리야 제발 멈춰줘. 제발 막 계속 이 생각만 했어요. 제발 더 이상 끔찍한 일을 만들지 말아줘. 그때는 오히려 막 무섭고 이렇다기보다는 모든 증상들과 제 그 충격적인 현실을 매일매일 그냥 접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막 슬프고 울고 막 그러질 않았어요. 눈물 한 방 흘리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혼돈이었어. 혼돈. 그때 거의 뭐 매 시간마다 그 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눈에다가 불빛 쐬잖아요. 그 최성화 교수님이 신경외과 쪽이어가지고, 그래서 눈에다가 막 제 동공 이렇게 매 시간마다 체크하시고, 뭐 오른쪽 들어보세요, 왼쪽 들어보세요 이런 거 시켜보시고. 맞아, 중환자실에서 집 계약도 해지했다. 거기서 핸드폰이 없으니까. 근데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제가 조금 있으면 오피스텔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은 내가 지금 내 몸을 지금 못 가누는데, 저는 퇴원을 해도 무조건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와중에 간호사님한테, 간호사님 저희 아버지에게 오피스텔 계약 좀 해지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전화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정확한 저의 병명을 얘기해주셨죠. 그때 매일같이. 그때 머리 사진을 엄청 찍었거든요. 해면성 기형혈관종이라는 거래요. 이름도 기괴하죠. 저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혈관이 막 엄청 기형인 거래요. 그러니까 혈관이 엄청 막 꼬여있대요. 막 오디 열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이 막 꼬여있어가지고 그 중에 열매 같은 게 톡 터진 거래요. 그래서 그나마 의식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뇌출혈이면은 막 혈관이 팍 나가면은 막 머릿속에 막 피가 차가지고 막 머리 얼굴 수술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의식도 있었고 그렇게 수술을 하지 않았던 게, 이게 이렇게 막 꼬여있는 게 톡 하고 터진 거니까 피가 이렇게
살짝 약하게 소량으로 터져서 이렇게 고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몸이 뭐 이따위일까 싶었던 게 머릿속에 그 작게 그 뭐 1cm라고 했었나? 1cm 정도의 피가 난 것 같거든요. 그 고여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물론 제가 무시무시한 케이스기는 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공교롭게도 거기에 마지막 에피소드에 저와 같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환자가 뇌출혈이 일어나는데 그게 숨골이라는 곳에서 터졌다. 그래서 수술로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그 최송화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머리에서도 수술이 가능한 데가 있고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너무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위가 있어요. 그게 숨골이라는 데가 온갖 뭐 신경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이래요. 호흡기관도 있고. 그래서 여기 완전 가운데 있거든요.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로 건들지 못하는 부위래요. 거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제가 그 숨골 부위에서만 그 기형종이라는 게 3개가 있는데 제가 그 숨골 근처에서만 2개가 터진 거예요. 최종환 교수님도 수술을 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2개가 터져서 고여있는 거지. 무시무시하게. 근데 그 작게 그 터진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위력을 저한테 끼쳤냐면, 일단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못 걸었죠? 균형 감각이 사라져요. 심지어 누워있을 때 고개를 살짝만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그 침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릴 것 같아. 한 발자국도 못 걷죠? 똑바로 서질 못해요. 못 먹죠? 막 미친 듯이 재채기가 기침이 나면서 사례가 걸리면서 구토가 바로 나와요. 먹는 순간. 물도 심지어 물 먹을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눈, 복시로 보이죠? 그리고 뇌출혈이 오면 편마비라는 게 온대요. 그래서 그때 진짜 신기하게 몸을 정확히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눈 것처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는 왼쪽이 마비가 됐었어요. 이게 완전 못 움직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 둔해진 거예요. 마취된 것처럼. 그래서 얼굴도 딱 이렇게 반 갈라서 이만큼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치과에서 마취 이렇게 했을 때 살짝 풀리면은 약간 얼얼하잖아요. 그 느낌이 여기 딱 절반에서 다 났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막 여기랑 막 쳐보고 이랬거든요. 여기가 너무 얼얼하고 약간 차가운 거예요. 여기만, 이쪽만. 되게 이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이랬거든요. 여기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지금도 근데 남아있어요. 좀 여기 좀 느낌이 이상해. 아직은. 그리고 심지어 혀 있잖아요. 혀도 이렇게 반 갈라서 왼쪽 혀가 이렇게 깨물잖아요. 그럼 왼쪽은 약간 마취가 되어 있다. 여기 왼쪽 손도 이렇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넘기는 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동작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뭔가 몸이 컨트롤이 잘 안 됐어. 그 작은 출혈이. 중환자실에서는 딱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이틀간 있었어요. 이틀간 있고 그리고서 이제 일반 병실로 내려왔지. 그 일반 병실에 있었을 때는 저희 아빠가 진짜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7일 내내 주무셨어야 됐으니까. 나이도 많으신데 거기다가 제가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니까 화장실에 절대 혼자 가면 안 됐었어요. 제가 아예 혼자 일어서서 한 발짝 내디는 순간 넘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그 보호자를 깨워서, 자는 보호자를 깨워서 화장실을 가자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잘 자고 있는데 고작 화장실 가자고 깨우는 게 엄청 미안하단 말이지. 되게 망설여지거든요. 근데 아예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고 깨워라 라는 그런 문구가 붙어있을 정도야, 병원에. 그래서 저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배려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 내 몸을 최우선으로 한다를 저의 그 모토로다가 그때 삼아놓고 아빠를 줄기차게 깨웠죠. 중환자실에서는 식사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 약만 맞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숟가락 먹었어요. 이게 진짜 희한하다. 이게 이렇게 삼키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 별거 아닌 우리가 매초하고 있는 침 삼키는 거. 이게 잘 안 돼요. 그 뇌에서 피 조금 났다고. 이게 또 무슨 삼키는 영역하고도 뭐가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음식물을 씹고서 그냥 이렇게 꿀떡꿀떡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됐던 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되게 힘들게 이렇게 꾹 하는데도 음식이 입안에 있는 거에 한 반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걸리면서 다시 또 구토가 올라오고 막 그니까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끔찍한 거야. 계속 그 짓을 해야 되니까 그니까 한 숟갈 먹고 놓고 먹는데 1시간이 걸렸어. 1시간 동안 3숟가락 이 정도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셨겠죠. 자식이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오빠가 메론하고 망고 이렇게 부드러운 과일을 사왔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되게 차갑고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우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되게 차갑고 맛있다 이러면서 막 그걸 먹었는데 그걸 신나게 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그래도 그거라도 잘 먹으니까 다행이네 하면서 막 나는 왜 이 과일을 생각을 못했지 아빠는 이 말을 하는데 눈이 막 또 눈물이 그등그등 해가지고 아빠가 마음 아파하는 게 느껴졌는데 아빠랑 같이 슬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때 제가 눈이 2개로 보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 아빠가 안경에다가 한쪽을 화장솜으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해적 안경을 만들어줬었어요. 이게 한쪽을 보면은 하나로 보이는데 양쪽 눈을 썼을 때 2개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만들어준 그 화장솜 해적 안경을 쓰고 다니면서 병원에 다녔었죠. 그래서 아빠랑 걷는 연습도 막 그거 보조기 같은 거 해가지고 복도 왔다 갔다 한번 하고서 또 휠체어에 저 태워가지고 그 병원 공원도 산책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막 병원 지하 슈퍼 같은데 가고 돌아다니고 병원이 너무 갑갑하니까 병원 진짜 한 일주일 있으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깐 휠체어 타고 나가는 게 그나마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원에서 처음으로 좋다라고 했던 게 그때 바람이 되게 좋은 날이었었는데 그때 킬링 벌스인가? 그 딩고 컨텐츠 중에 거기서 성시경 씨가 나와서 그 히트곡 메들리를 부르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아픈 이후로 평안을 찾은 것 같아. 그 노래 들으면서 와 너무 좋다 하면서 와 진짜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노래를 듣고 좋은 거 보고 내가 진짜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나마 이 끔찍한 현실을 잊게 해주는구나. 이 성시경의 목소리가 대단하네. 대단한 재주네. 이러면서 그 노래를 들었었지. 그래서 밤에 그 공원 나가면은 그 앞에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그 주차장 불빛이 이렇게 다 2개로 번져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개로 보였다가 한쪽 눈 가리면 하나로 보였다가 이렇게 하면 2개로 보였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로 보였다가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게 언제 나아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 거의 한 3개월은 최소 3개월은 걸릴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의사가 이 복치가 없어지는데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은하게 그 복시가 남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안경을 따로 맞추기도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도 막 인터넷 찾아보니까 6개월이 걸렸대요. 그게 다 낫는데
그냥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좀 다독였죠. 오래 걸린다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자. 그래, 천천히 나을 거야. 낫겠지. 이러면서. 병원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빠가 밤에 갑자기 발 닦을래? 이러면서 샤워기로 발에다가 물을 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발을 씻겨줬었어요. 진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알렉스처럼. 아빠랑 그렇게나 친밀했던 적이 살면서 처음이었어요. 저는 엄마랑 친하지 아빠랑 그렇게 막 엄청 살갑고 막 엄청 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저희 아빠가 약간 가부장적이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랑 대립을 일생 동안 했죠. 근데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뭐 발을 씻어 됐어 이러다가 한번 아빠가 아이고 하면 깨우네 이러면서 닦아주는데 너무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빠가 밤마다 그렇게 씻겨주는 시간을 좀 내심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발 씻어줄까? 이러면은 응. 그 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그리고 발 닦을 때마다 아빠가 생각이 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보호자한테 신경질 내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그 말 어눌하게 했던 그 환자 에피소드에서 뇌 다쳐가지고 거기도 그 환자가 재활 치료를 하는데 막 엄마가 계속 하나만 더 해봐 이러니까 싫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저희 아빠도 조금만 더 걸어봐라, 뭐 이쪽으로 뭐 다리를 들어봐라 어째라 막 이러는데 가뜩이나 지금 내 몸 하나 지금 움직이지 않는데 이것저것 시키니까 막 짜증이 치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신경질을 막 있는 대로 냈다. 정말 아빠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배려가 할 수 없었어.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할 형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그 딸이 그렇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그냥 져주고 다 받아줬던 것 같다. 그 다음날 CT를 찍었는데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눈은 두 개로 보이지만 그래도 그 병원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병원에 있는 거는 진짜 너무 끔찍해요. 너무 무기력하고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방에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했던 그 환경에서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약 먹고 밥 먹고 자고 약 먹고 밥 먹고 자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일상이 사라져요. 너무 끔찍해.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됐죠. 드디어. 퇴원하고 나서도 그 의사 말대로 진짜 빨리 안 낫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눈이 하나로 일단 거동이 불편한 것도 거동이 불편한 건데 이게 눈 뜨는 순간 눈이 두 개로 보이는 게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로 보여라 이러면서 기대감에 눈 뜨면 여전히 두 개고 좌절하고 다시 눈 뜨고 좌절하고 막 이러는 날들이 반복되고 있었지. 퇴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모님의 희생을 먹으면서 빠르게 회복했어요. 저희 엄마는 삼시세끼 제 밥을 차려주셨고 자극적인 음식을 전혀 못 먹거든요. 제가 고춧가루가 조금만 있어도 아예 막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막 삼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매일매일 메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잘 먹으면 맛있다 이러고 먹으면은 엄마는 그때 되게 행복했어. 너가 선민이가 맛있다고 하면 엄마는 그게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꺼냈던 얘기가 제가 그때 먹기만 하면 다 토했을 때 병원 입원하기 전에 또 호박죽을
엄마가 그나마 좀 먹어봐라고 사왔었는데 제가 그거를 딱 먹고 아 맛있다 이랬대요. 근데 그거를 먹고 맛있다 하자마자 바로 토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게 너무 속상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밥 먹을 때 맛있다 할 때마다 선민이가 맛있다고 할 때 엄마는 가장 행복해하면서 그때 호박죽 못 먹었을 때 얼마나 슬펐는데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었나 봐, 엄마한테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밖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셨죠. 제가 집에서도 이렇게 벽을 짚고 다녔었거든요. 이제는 조금 나아져가지고 벽을 짚으면 그래도 걸을 수 있었어요. 이제 밖을 한 번은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항상 엄마가 필수로 저랑 같이 나갔죠. 맨 처음에는 아파트 놀이터 정도까지만 엄마가 부축을 해가지고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노래 듣다가 다시 오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는 한 5분 정도 거리에 산책로까지 나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그 산책로를 걷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눈이 두 개로 보이니까 게다가 하나 가리고 한쪽 눈으로만 보고 다니면은 되게 쉽게 피로해지고 몇 초 못 있어요. 이 상태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산책로까지만 가고 거기서 앉아 있으면서 그때 또 유난히 그 회복 기간에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하늘도 파랗고 너무 예쁘고 바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람 부는 거 맞으면서 노래 듣는 거 그게 되게 행복했었어. 일단 병원에서 나와서 그냥 그렇게 햇살 맞으면서 내가 익숙한 우리 집 우리 집 동네에서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번 이렇게 진짜 애기 걸음마 하듯이 조금씩 걸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조그만 한 두세 걸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엄마 손 안 잡고 걸으면은 엄마 나 잘 걷지 막 이러면 눈물 나죠. 엄마가 진짜 좀 잘 걷네 이러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저는 하늘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면 하늘이 두 개로 보이는 거야. 이게 언제 하늘을 하나로 볼 수 있을까? 하나로 볼 수 있겠지? 불안했던 것 같다. 오히려 진짜 그때는 별로 잘 울지를 않았어요. 너무 현실이고 감당하기 바빠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점점 참 다행히 산책로를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고 엄마 없이 집 앞에 있는 카페까지 혼자 걸어가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음식도 고춧가루가 있는 음식도 조금씩 먹게 됐고 그때 조금씩 매운 음식들을 막 도전했거든요. 김치찌개 한번 먹어봤다가 막 기침 거 막 콜록콜록 하고서 다시 후퇴했다가 다시 한번 떡볶이 한번 먹어봤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었지. 그렇게 음식도 점점 예전 식단대로 조금 먹을 수 있게 됐고 거기다 정말 다행인 건 저의 눈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어떤 각도를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 보면은 하나로 좀 이렇게 딱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고개를 이만큼 들어야지 이 앞에 있는 게 하나로 보이고 다시 이렇게 고개 내리면 두 개로 보이고 막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막 한 달 반 이렇게 지나니까 고개를 똑바로 해도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로 어떤 각도로 해도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드디어 눈도 하나로 보이게 된 거죠. 카페까지 혼자 걸어도 가고. 대단한 일이야 이게. 늘상 당연히 하나로 보이고 카페에 가서 책 보고 커피 마시고 했던 게 이게 지금 2달이 걸려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나아지고 나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이제는 어지러움증은 살짝 남아있어. 막 뛰는 거나 아예 가능하지가 않고요. 걸을 때 앞으로만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 이게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빨리 휙 꺾으면은 휙 하면서 어지럽게 이렇게
앞으로도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최대한 이 어지러움을 덜 느끼게 만들어주면은 일상생활은 웬만큼 가능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되게 위험했지. 횡단보도는 이렇게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고개를 이 속도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치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횡단보도 다닐 때 진짜 엄청 조심했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많이 괜찮아져서 엄마랑 이제 부축을 받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서 토성 산책을 하는데 밤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밤 공기 진짜 좋다. 바람도 좋고 그래서 막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별도 있고 저희 집에서 롯데타워가 보이거든요. 롯데타워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아 좋다 하는데 그 순간 하나로 보인다. 이게 언제 하나로 보일까? 지금 이렇게 계속 두 개로 보이는 건 아니겠지? 불안했었는데 그래서 그 야경이 하나로 보이고 있는 그 날이 오늘이구나. 어느새 그 하나로 보이는 게 이제 그냥 익숙하게 되면서 그냥 그렇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 와닿은 거였었거든요. 어느새 또 밤하늘 보는 걸 즐기고 있네? 하나로 보이고 있네. 그래서 막 그때 막 울었어. 하나로 보여 이러면서 엄마가 이제 하나로 보여? 아이고 이러면서 나 그때 너무 무서웠었나 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산책로에서 엄마를 껴안고 울었어요. 밤하늘이 하나로 보이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지금은 어느덧 이렇게 조명을 켜고 방도 어느 정도 인테리어도 하고 꽃도 이렇게 꽃집에서 사오고 마이크를 돌고 혼술 토크를 하고 있을 정도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새. 정말 다행이죠. 진짜. 근데 사람이 참 정말 빠르게 익숙해져요. 그렇게 한순간에 일상이 앗아가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웠는데도 어느새 이거에 또 익숙해져서 그냥 별 느낌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진짜 생사에 그거를 겪었는데도 막 이제 이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너무 소중해 이러면서 매일 살아가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나 이 적응이 빠른 사람인 건지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이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앗아가질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도 체감을 했는데 그래서 저의 일상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는데도 어느새 그 일상이 평범하고 그냥 그런 하루로 살고 있어요. 지금은 막 하루하루가 감격이 차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있죠. 가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던하게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가도 혹은 뭔가 스트레스거리나 고민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도 문득 이런 하루가 언제라도 끝이 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던 고민이나 그런 스트레스거리가 사소한 경우에는 그게 좀 빨리 떨쳐지더라고요. 요새는 내가 최우선이고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친구가 그렇게 큰일을 겪고 나니까 막 느낀 점이 있어? 막 이런 걸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한없이 나약하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난리 버거지를 치는 사람이어도 의사가 뇌출혈입니다.
이러면 바로 병원 신세고요. 어떻게 될지 두려움에 떨면서 병원에 갇혀있는 사람 신세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정말 그 의사의 그 한마디로.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건물이 덮쳐가지고 그 버스에서 바로 사망을 하게 되질 않나. 멀쩡하게 그냥 편집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머리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걷질 못하고 눈이 두 개로 보이질 않나. 진짜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건,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건 너무 한순간이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 제가 친구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 생명체 중에,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생명체 중에 이렇게나 열심히 사는 생명체가 인간 말고 또 있을까?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마치 다들 100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루살이처럼, 모기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 게 참,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진짜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 이렇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이 뒤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다가, 또 이렇게 언제라도 끝나버릴 수 있는 삶이니까 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워요, 저는. 배터리가 지금 깜빡깜빡이고 있어. 그래서 그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제가 진짜 공감했던 말이 나왔는데, 그 누구야, 유연석 엄마 로사님이 아프셨을 때 유연석한테 얘기하잖아요. 사람 인생은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에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정말 그 한순간에. 저한테는 그게 의사의 말이었죠. 뇌출혈이 있네요. 중환자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그 전화 한 통과 같은 역할이었던 거예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면 사람들 인구의 반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그렇게나 쉽게 우리 일상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일상이 끝날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한 저는 모르겠어요. 되찾은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소중하고 선물 같고, 그러다가도 정말 무슨 한순간의 장난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 위기를 겪고 나서의 제가 이렇게 다시 되찾은 일상이 나에게 선물이니까 정말 더 소중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동안은 그랬었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지금 좀 혼란스러워하네요. 이렇게 다시 되찾은 일상이, 이게 모르겠네. 잘 살아야지,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그러다가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또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건데,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다 점점. 어쨌든 지금 결론을 내기엔 제가 지금 너무 복잡한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퇴원을 하고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는데, 그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기도 했는데 그 드라마가 더 이상 남일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다 내가 방금 겪은 일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공감을 해서 힘들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는 게. 나중에는 이제 제 케이스까지 나오기까지 하니까요. 지금 내가 그 드라마에 왜 이렇게까지 공감을 하는 상황인 거냐고. 저는 어렸을 때 철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정말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어서 그랬는지, 뭔가 비련의 여주인공, 슬픈 영화의 주인공, 약간 이런 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뭔가 연애도 되게 슬픈 연애를 했으면 좋겠고, 막 되게 애달고 막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 거 하고 싶고, 막 뭔가 되게 슬픈 사연이 있었으면 좋겠고,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 보면 되게 슬픈 사연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가진 그런
분위기가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돼버릴 뻔했잖아. 이걸 겪고 나니까 매일같이 내 머리한테 얘기했어. 제발 머리야, 정말 나는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 제발. 제발. 나 정말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게 해줘. 아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 제발, 제발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있게 해줘. 이렇게 바랬거든요. 나 정말 너무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될까봐 너무너무 무서웠어. 이제는 되고 싶지도 않고요. 조금도 바라지 않아요. 모르겠어. 이렇게 삶이 선물인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 다시 되찾은 일상도 좀 언제 그렇게 끔찍하게 아프고 걷지도 못하고 다 토하고 눈 두 개로 보였냐는 듯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듯이 지금 너무나 평온하고 선명하게 눈이 보이고 걷기도 잘 걷고 뭐 먹는 거는 좀 아직도 먹다가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졌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러니까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 정도라니까요. 내가 꿈을 꿨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 꿈이 갑자기 또 너무 선명해져 버릴까봐 갑자기 현실이 되면 어떡하지? 그것도 너무 두렵긴 한데 또 지금 현재로서는 또 멀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옛날에 있었던 일 같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지금은 다 정상화가 되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무슨 장난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저는 지금 제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이제 자야 돼요. 제가 지금 요새 생로병사 어머 세상에 12시 반이야.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본 그 최적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무조건 잠을 자야 돼요. 저는 이제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제가 12시에 잠을 자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자야 돼. 난 내 목숨이 소중하거든. 일단 자볼게요, 여러분. 너무 긴 얘기, 너무 이런저런 삶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게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풀게요. 저 잘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잠깐만. 그래도 혼술 토크를 자장가처럼 들으신다는 분, 불면증을 이거를 들으시면서 고쳤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되게 울컥해요. 어쨌든 저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자. 안녕.